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가능성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돌연 라파를 버리고 KF-21에 올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F-21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가의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바다에 떠있는 공군기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의 무기들을 싣고 이동하며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항모 배치는 상대국에 대한 경고 등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의 항모를 배치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항공모함의 어뢰 공격기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어뢰 공격이 가능한 뇌격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뇌격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기반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해군의 TBD 데바스테이터, 일본의 B5N, 나카지마, 영국의 페어리 소드피시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생소한 이름의 전투기지만 항공기에서 바다 위적 함정에 대항하여 어뢰를 떨어뜨려 공격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항공기입니다. 당시에는 항공기에 의한 함선 공격의 수단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단계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뇌격기는 당시로선 난공불락의 요새와 다름없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신무기로 각광받았습니다. 현재 미군의 항모 한 척에는 FA-18이 슈퍼호넷 전투기 40여 대와 최강의 전자전기라 불리는 EA-28G 그라울러, E2C 조기 경보기, MH-60S 해상작전 헬기, C2A, 수송기 등 총 100여 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즉, 항모 한 척의 공군력이 웬만한 국가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여서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어뢰는 미사일 등으로 대체되며 뇌격기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장거리에서 안전하게 함선 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체계인 대함 미사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전술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을 정밀 유도폭탄이나 미사일이 대신하게 만들었고 뇌격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위협 증가, 중국 항모 등 대형 함선 전력 강화로 인해 항공어뢰 공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어뢰 공격이라는 전술이 현대전에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의 공격 옵션 역할은 충분히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대잠 초계기나 헬리콥터의 어뢰 투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고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전투기가 어뢰 투하 임무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어뢰의 공격을 포함한 현대화된 뇌격 임무 수행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최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 함선의 탐지와 추적, 그리고 공격 목표 설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레이더와 통합된 전자전 시스템은 적 대공포의 탐지와 회피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의 고속성 기동성은 기존 뇌격기의 단점 중 하나였던 낮은 생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기존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외에도 항공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어뢰 투하 임무를 위한 무장 장착 시스템을 통해 대잠 임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완벽히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어뢰인 백상어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잠전, 대함전 등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F-21이 뇌격 임무를 포함한 다목적 전투기로 운영될 경우
대한민국은 해양 전력에서 한층 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북한의 해양 도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KF-21이 외격 임무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일 보라매를 보도하며 다시금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라팔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에 격추당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에는 전투기 개발의 합리적 비용, 기술 확보,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자체 항공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미래의 전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보라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등회시하고 프랑스산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 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산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으로 라팔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자전 공격이 첨단화된 군사기술을 막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공격을 활용하여 서로의 유도 미사일이나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망을 교란하여 교전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투기 역시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항법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의 위치 파악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를 견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전투기가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각종 전자전 공격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에서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애초부터 전자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군용 항공기인 만큼 전자전기는 아군의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적의 전투기와 방공 미사일 레이더를 교란하고 우군기를 위협하는 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반대로 적 편대기에 강력한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자랑스러운 KF-21 역시 강력한 전자전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블록1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우수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KF-21의 진짜 본 모습은 블록2라고 언급하듯이 블록2의 전자전 성능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된 포드형 전자전 장비를 소형화하여 KF-21부터는 전투기 내부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그만큼 KF-21은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KF-21이 블록2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하도록 개량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다수의 KF-21 블록2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전자전기를 함께 편제하고 전투기와 방공망이 가진 레이더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을 위해 무려 1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원이 제작하고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은 하이가 주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전기가 제작되며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는 4대가 제작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A사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여 전자전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자국의 영공과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이에 28G 그라울러에 이어 F-15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은 젠15D 이외에도 젠16D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전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를 개량한 유로파이터 EK를 통해 전자전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 전자전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위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의 진입을 모색하는 KF-21은 적성국에 맞설 수 있는 전자전 역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헬기인데요. 그중 헬기에 장착이 가능한 천검 미사일의 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검을 장착한 상륙 기동 헬기의 비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천검의 8천억 원대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 겁니다. 현재 천검은 한국이 자랑하는 공격 미사일로 개발부터 수출까지 여정이 한국 국방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에 완성된 이 미사일은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천검은 특히 고도의 기술력과 혁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독자 기술력을 과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천검은 기존 유사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침투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며 적의 탱크는 물론 강화된 방어시설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도로 발전된 유도 시스템과 견고한 구조 설계는 천검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2022년 천검의 첫 번째 시연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헬파이어2보다 작은 크기의 천검이 헬파이어와 유사한 관통력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과 아직 시제품이란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인데요. 스펙상 천검의 길이는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으로 길이 1.6m에 직경 178mm, 중량 49kg인 헬파이어 대비 훨씬 가볍고 작은 크기의 탑재가 용이했습니다. 더구나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파이어엔 포겟 능력을 탑재한 헬파이어 대비 천검은 한 발 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엔 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 전차가 앱스 등을 이용해 천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용자가 다시 천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헬파이어2의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없을 텐데요. 천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두뇌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천검의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 덕에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보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검을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 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뿐만이 아니라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사거리 연장탄, 수, 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였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입니다. 현재 천검을 양산 초기 단계로 개발 중인 여러 파생품이 있어 정확한 도입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스닷컴의 보도로는 헬파이어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가격에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해외에서도 많이 운영 중인 아파치와의 호환성을 감안하면 수출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가는 더욱 내려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022년 개발이 완료된 천검은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공대지 미사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공대지 유도탄을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산 화율만 따져봐도 96% 이상 사실상 100% 한국산 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검은 개발 당시부터 관통력이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선 해외 유사무기 체계인 미국산 헬파이어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가 사실상 천검을 위해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검을 우리 군의 핵심적인 무장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헬기는 대공 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 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격 헬기와 전차의 교환비는 대략 1대 12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포우 미사일 이후 1984년 AGM-114 헬파이어가 첫 선을 보였는데 당시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이제는 무인기에서부터 보병 운영용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역인 헬파이어이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이면서도 3세대 주력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대표적인 히트 탄두부터 이중 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 탄두, 비장갑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 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무기가 헬기에 장착된다면 그 위력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두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엔 포겟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사거리까지 10km에 달해 적의 기갑 부대가 후방 지원 없이 이를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운영 중이던 아파치 헬기에 사용할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의 수급이 원활치 않았고 록히드 마틴이 제시한 도입 가격도 계속 치솟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탓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록히드 마틴의 갑질이 너무 심했던 것인데요. 아파치 헬기를 처음 도입하던 2015년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전군의 헬파이어2를 도입하지 못해 베트남전부터 사용해왔던 토우 미사일을 그것도 험비 장착용을 떼어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록히드 마틴의 갑질에 질려버린 대한민국은 이를 뛰어넘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고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천검이라는 놀라운 무기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현재 천검의 양산은 오롯이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 계획을 뒤따르고 있는데요. LAH 양산이 3차 계약에 다다른 만큼 천검의 국내 수요도 최소 3배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천검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내수 물량을 대체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의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웠기에 천검은 현재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천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점천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미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검의 유선 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 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천검을 발사해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천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천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에 이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의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앤 포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앤 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천검에서 시작된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상 천검을 위해 개발된 국산 소형 무장헬기 LAH도 함께 해외 바이어에 관심받고 있습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공격 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LAH 화력은 결코 얕볼 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3연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 1기씩 장착,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2발씩 총 4발의 천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전장 감시 및 사격 통제 시스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레이저 경보 장치를 탑재했는데요. 심지어 엔진이 2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기존에 운용하던 코브라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 수준인 아파치와 충분히 동시작전이 가능합니다. 아파치급은 아니어도 아파치를 보조하기에는 최적의 헬기인 건데요. 여기에 영하 32도에 캐나다에서 초저온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전천 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화력은 물론 전천 후 범용성 가격까지 완벽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파치 플러스 헬파이어의 조합을 계획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차선책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우리 기술력 성과인 천검과 공격 헬기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